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딩 이 용어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은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분야를 하게 됐는지를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디 대학원을 간 거야? 아니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건가? 박사, 석사 이런 학위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범하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를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해서 이 분야가 뜰 거니까 공부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분야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했던 10년 전, 그 12년 전부터 이 분야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제가 살아남기 위해 이 일을 했다라는 걸 엄마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조금 앞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화려하잖아요. 수려하고. 이 말빨은 원래부터 이랬느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부터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막 사회생활을 하고 공무원이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저 혼자 유모차 끌고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는 게 저의 20대 중반 가장 화려했던 시간에 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도 이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딱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이 한 28에 두 아이의 엄마가 딱 되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현모양처가 돼야 되겠다. 현모양처가 뭐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 그 당시만 해도 집에 있으면 방문 판매로 뭔가를 이렇게 팔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팔려고 하잖아. 그럼 벌써 마음의 준비가 딱 카드를 준비해요. 그래서 저분이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책을 결제해. 우리 두 돌도 안 됐을 것 같아. 2달인가? 그때 삼성당에 200만 원어치 책도 벌써 사놓았고요. 아시죠? 이렇게 전단지인지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는 벽에 붙이는 그런 거 준다는 것 때문에 교구, 목각, 몬테소리 이런 거 안 사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 있으면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규칙적으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뭘 하자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어디 시장 가자. 오늘은 어디 할인 행사 하니까 가자. 그런 거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없더라고요. 제가 백수를 해보니까 알겠어. 근데 그런 걸 하면 막 아이들 옷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입혀야 될 것 같아. 현모양처니까. 그러니까 뭐해? 미신 같은 걸 사요. 그리고 천을 막 끊어다 놔. 근데 아시죠? 정말 규칙적으로 바빠가지고 그 천을 드륵드륵 밀고 아이의 옷을 만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천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현모양처는 집에서 돈을 엄청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남편 하나만 믿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5살, 3살 때, 그러니까 결국 제 나이 딱 30이었어요. 30에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빛의 속도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카드값도 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센 저는 알았다. 내가 나가서 벌겠다. 그리고 시작한 이 사회로 나온 나이가 30이었어. 그런데 저는 전공이 제 발목을 잡는 전공이에요. 영어 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영어 엄청 잘하겠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게 저의 핸디캡이야. 영어를 과묵하게 배웠어요. 영어를 말해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 고정관념은 있어가지고 영어를 활용해서 첫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벼룩시장을 뒤져서 직업을 찾았죠. YBM의 영어 학습지 교사, 그게 바로 제가 했던 첫 번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뼈를 묻을 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전 그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잘했어요. 10분마다 아이들 집에 가서 막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주 이렇게 더운 날 그 수업을 하면 아시죠?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데 식을 때쯤 나가야 돼.
근데 아이들은 뻑하면 교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테이프가 없어졌대. 공부를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가서 다른 선생님들은 얘를 앉혀가지고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건 관심이 없었어. 제가 매일 쉬운 영어를 가서 반복해서 하니까 제 영어 실력이 나날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영어에 그때서 비로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테이프에 있는 노래를 듣고 제가 영어 노래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갑자기 이상한 선생님이 온 거야. 전공자인데 와서 막 영어를 너무 재밌게 해.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 온 거예요. 뭔가 되게 재밌어 보여.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테이프 듣고 네가 하라고. 그럼 나랑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랑 같이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애들이 자발적으로 테이프 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실력이 늘죠. 엄마들이 마구마구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분기 1등을 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했을 뿐인데 갑자기 엄마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영어 교육과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어 잘하게 때려잡는 과다. 저는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렸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연도 대상을 받는 아주 우수한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되니까 누군가가 저를 다른 위치로 옮겨 놓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를 관리하는 지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교사 출신 1호 지국장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통해서 저는 제가 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했던 걸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또 무지하게 잘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 꼴찌지국을 전사 1등으로 만드는 걸 또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지국장 관리해. 그래서 저는 30의 학습지 교사로 시작해서 32의 최연소 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의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왜? 인센티브를 계속 받는데 돈 쓸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돈을 버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한 4, 5년, 5년 정도 지나서 본부장까지 승진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나는 그래, 이 회사에 나는 뼈를 묻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다시 나와 있어. 유관순처럼 일을 하는 저 같은 성격은요, 조직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야, 너 나 내일 좀 도와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 없이 사니까 보통은 그러면 지금 있는 회사랑 연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건이 어떤지 이런 걸 맞춰봐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는 과감하게 회사를 나온 거예요. YBM에 나올 때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다른 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회사에서 일을 제일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 잡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래 알았어. 네가 젊으니까 다른 일도 해봐야지. 너무 흔쾌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간다 그랬는데 잘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일을 잘하는 대신에 성격이 이게 윗분들한테 이렇게 맞추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근데 일을 잘하니까 못 자르고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나간대. 저는 제가 나오면 회사가 문을 닫는 줄 알았어. 근데 멀쩡히 잘 있더라고요. 그 상태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또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전화 영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막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들하고 이게 뭐 규정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했어. 그런데 1년 지나서 그 회사가 동업을 하는 회사인지 알게 됐습니다. 동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겁내 싸워요. 매일 싸워. 그래서 결국은 저를 데리고 갔던 사장님이 저만 데리고 같은 전화 영어에 또 다른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인 사장님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힘든 거예요. 월급을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드시고 영업비를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일하는 태도가 안 바뀌었어. 갑자기 저한테 제가 막 월급 밀리면 안 된다. 계속 영업비를 달라 이랬더니 왜 내 돈으로 네가 생색을 내냐고 사장님이 아주 그렇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를 또 만났어. 내가 교육회사 차릴 건데 너 나 좀 도와줄래? 아시죠? 성향.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희 사장님한테 제가 교육회사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사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 왜? 제가 돈 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어색한 관계가 돼서 회사를 또 나왔어.
이제 교육회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수 설계를 해보고 마케팅 제안서를 쓰고 하는 일을 4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제 돈을 써가면서. 근데 4개월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저한테 이걸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선생님이 사장이 아니라 이 선생님을 보고 누가 투자한 이 회사의 사장님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매달 돈만 나가고 돈을 벌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사장이 이 투자를 이제 딱 중지한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 말만 믿고 열심히 했어요. 야, 여기 교육 시스템 만들면 내가 너 연봉 1억 맞춰줄게. 이 회사에서 연수원 차린데 연수원 되면 내가 너한테 연수 원장 시켜줄게. 이 말만 부여잡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책임졌을까요? 질 수가 없죠. 그때 나이가 38이었습니다. 30에 일을 시작해서 한 분야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남들이 도와달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다시 30에 시작했던 원점으로 또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줘요. 우리 보통 물어보잖아. 야, 요즘에 나 뭐 하면 돼? 이제 뭐가 떠? 그때 사람들이 야, 이제 난 다른 사람 밑에 있지 말고 네 회사 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대요. 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쿨하게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날로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되니까 저랑 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위치로 하루아침에 바뀐 거야. 제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도 한 번에 가서 2시간 강의하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세금을 떼면 28만 3천 원 딱 나와. 이거를 전국에 매일매일 다녀도요. 이 3명 월급 못 맞춰줘요.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시작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과 동시에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회사에서 저한테 교육회사니까 뭘 하라고 했냐면 무조건 책을 써야 된대요. 갑자기 책을 쓰라면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저의 성향상 무조건 알겠다고 했어. 책을 쓰겠다고 갑자기 딱 노트북에 이 하얀 걸 딱 봤는데 백지공포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아무리 꾹꾹꾹꾹 눌러 쓰려고 해도요. 6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조연심 컴퍼니에 입사하겠다고. 그 조연심 컴퍼니가 뭐냐고요? 평생 직장이잖아. 절대 잘리지 않을 그 직장에 입사하고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이렇게 글을 쓰면 되니까.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사니까 신상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 그 신상품을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한 거야. 조연심 컴퍼니니까. 그리고는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쓰려면 뭐해? 글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저의 기준 원데이 원 칼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쓸 말은 없으니까 책을 통해 쓰고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권씩 책을 쓴 지 올해 만 10년이 돼서 10권의 책이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살고 났더니 지금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이 전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과정이라는 걸 어느 시점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계해주고 그때 필요한 온라인은 어떻게 하면 되고 본인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들면 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의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의 퍼스널 브랜드는 뭐다? 지금 저답게 만들어진 이 자체가 바로 퍼스널 브랜드예요. 조연심 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연심 하면 어떤 수준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지 저건 조연심다워 조연심답다 이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가 바로 퍼스널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브랜드로 만들어지기 위해 해왔던 과정에 했던 모든 액션 이게 다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죠? 한마디로 퍼스널 브랜드는 그냥 나 그 자체 명사입니다. 당신을 대표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바로 퍼스널 브랜드.
근데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 이미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단지 인지도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 뿐이에요. 이걸 존재 가치가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이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 동사라고 인식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퍼스널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그럼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돼? 네, 방정식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